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프리즘입니다. 손원평 지음,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거리에는 사람이 많다. 참 많다. 너무 많다. 예지는 커피를 홀짝이며 생각한다. 투명한 텀블러 안에서 얼음들이 저들끼리 부딪혀 청량하면서도 몽롱한 소리를 낸다. 예지는 지금 건물 밖에 나와 있다. 부드러운 물결 모양의 차양이 내려진 모퉁이 건물. 계단이 건물 밖으로 비스듬히 나 있어 걸터 앉기도 좋고 1층이 비어 건물 안에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 가능성도 없다. 행인들은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예지는 그들을 은밀히 관찰할 수 있는 작은 의미에서 전지적 시점이 가능한 곳이다. 사무실은 몇 블록 좀 떨어져 있지만 예지는 여기 서 있기 좋아한다. 처음엔 우연이었고 지금은 분명한 이유가 생겼다. 누군가라는 강력하고 특별한 이유. 더운 여름, 너무나 선명한 날씨 탓에 눈을 저절로 가늘게 뜨게 된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실감이 나지 않을 도시의 낯이 펼쳐져 있다. 흔해 빠졌지만 어딘가 진짜 같지 않은 풍경이다. 오늘따라 강한 햇살이 사물들의 명도를 더 높여줘인지도 모른다. 바쁘고 소란한 거리엔 쉴 새 없이 사람들이 지나다닌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도 제각각이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 온갖 알 수 없는 다른 언어들. 그들이 앞을 스치는 찰나의 순간 동안 뱉어내는 단어들이 예진의 귀에 꽂힌다. 뜻도 맥락도 알 수 없는 분절된 말들. 그 단어들을 모두 모아 문장을 만들면 어떤 의미가 될까? 의미 없는 낙서 같은 단어의 나열일 뿐일까? 아니면 아주 우연히 멋지고 아름다운 문장이 완성될까? 예지는 호자일 거라 믿기로 했다. 예전엔 모든 것이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러기엔 너무 나이가 들어버렸다. 그래서 점점 우연이나 운이라는 걸 더 믿게 되어버린 건지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그렇다.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저 우연한 것. 때로는 경이로운 것. 닮지 않은 부분들이 만나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전체가 되는 것. 예지는 그렇게 생각한다. 갑자기 예진의 머릿속에 세미가 떠올랐다. 크르륵 내뿜던 따뜻한 콧김과 물기 어린 눈망울이 선하다. 예지는 외양간이 딸린 집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았다. 세미는 예진이 이름 붙였던 송아지다. 엄마서 정미가 새끼를 뱄다는 사실을 알고서 예진은 세미를 얼마나 기다렸던가. 예진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가족들은 광역시로 집을 옮겼지만 유년 시절의 기억은 강렬하다. 눈을 감으면 예지는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바람이 흔들리는 풀꽃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고 숨을 들이키면 지금도 젖은 지푸라기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지긋지긋했던 곳. 쓸쓸한 저녁 향기가 이따금씩 오싹하게 느껴졌던 곳. 그렇지만 그리운 곳. 어느 날 아빠가 아무런 말도 없이 샌비를 팔아버렸던 날부터 예지는 그곳을 용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날 밤새 울던 정미의 울음소리는 그 뒤로 몇 년이나 예진이 꾸던 악몽의 사운드 트랙이었다. 세밀의 판돈으로 예진에게 알록달록한 격자무늬로 꾸며진 커다란 선물 상자를 안겨주던 아빠의 주름진 뺨이 꼭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꿈이었다. 그런 장면들이 솜씨 없이 만든 호디불처럼 예진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다. 격자무늬 상자 안엔 인형, 빛과 거울, 메모지, 연필, 모양자 따위의 안구와 학습 도구를 넘나드는 작고 귀여운 선물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이내 예지는 그 상자가 세미의 유품이라도 되는 것 마냥 그 안의 물건들을 부모처럼 아끼게 됐다. 그 중에서도 예진이 가장 좋아했던 건 피라미드 모양의 삼각 프리즘이었다. 어둠 속에서는 무용한 유리덩어리에 불과했지만 햇빛과 함께라면 이야기가 달라졌다. 맑은 날이면 예지는 프리즘을 가지고 나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햇살에 비췄다. 빛의 각도에 따라 선명도의 변화는 끊임없는 실험거리였고 해가 비전에는 알록달록한 색의 물결은 경이롭기만 했다. 예지는 빛을 무지개로 만들어내는 그 마법 장난감이 좋았다. 대청소를 한 다음 날이었다. 예지는 한참 프리즘을 찾다가 그것이 높은 선반 위에 우뚝 선 탑처럼 빛나고 있는 걸 발견했다. 까치발을 하고 손을 뻗자 차갑고 매끈한 표면이 만져졌다. 조금만 더. 예지는 더듬거리며 고사리 같은 손가락을 놀렸고 뾰족한 꼭지점이 손끝에 닿자 반쯤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프리즘은 아슬아슬하게 덜컹대며 예진 쪽으로 조금씩 자리를 옮겼다.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한 순간 악 비명소리가 먼저 터져나왔다. 잔혹한 타격감에 발이 얼얼했다. 이어서 뜨끈한 느낌이 났다. 프리즘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다리를 수직으로 긁으며 발둥이로 떨어진 거다. 예지는 놀라 숨을 몰아쉬며 바닥을 쏘아봤다. 그 잔인한 무기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하고 꼿꼿하게 서 있었다. 예진의 그림자에 가려 아무런 빛도 내지 못한 채로. 이 일은 예진에게 아주 이상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단지 그날의 사고가 다리에 지워지지 않는 연갈색 연필 모양 상흔을 남겨서만은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애정을 쏟았는데
돌아오는 건 도리어 상처와 아픔뿐이라니. 그때 느낀 감정은 어른의 언어로는 배신감이었다. 너무 날카롭고 아름다운 건 결국 속속을 뒤바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걸까? 답 없는 상념만 남았다. 그 뒤 예지는 프리즘을 두 번 다시 가지고 놀지 않았다. 그 물건은 어두운 신발장 구석에 처박힌 잡동사니가 됐고, 먼지와 세월의 때로 인해 표면은 거치고 탁해져 갔다. 다시는 빛을 만나지 못한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가 기억나지 않는 어느 때 영영 사라졌다. 하루에도 수십 번을 보는 배달앱의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지나가자 선물 상자와 프리즘의 악몽은 일시의 머릿속에서 지워진다. 맞다. 난 이제 대도시 한가운데 서 있는 어른이구나. 요년의 한 자락까지 뭉게뭉게 퍼져나간 생각은 다시 현재로 단숨에 끌어당겨진다. 이곳은 서울 중심부의 번화가 효고동 길목. 다양하고 화려한 상점이 가득하고 뒤쪽엔 성형외과가 늘어선 골목이 이어져 있다. 2000년대 초까지는 도심의 구석이라 여겨져 아는 사람들만 드나들던 거리였다고 한다. 이제는 아니다. 예지는 이 거리가 자본에 완전히 잠식된 후에야 이곳을 알게 되었다. 거리에 처음으로 문화를 일군 상인들은 모두 쫓기듯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 이 길고 번잡한 길에는 한류 관광객과 힙스터들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가득하다.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을 공략하는 첨단의 유행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평생 단 한 번 마주칠 사람들이 도심 중간 좁은 냇물에서 나 있는 거리를 매일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러나 이 안에도 있다. 누군가가 있다. 내가 있고 그리고 그가 있다. 예지는 작게 있다라는 단어를 중얼거린다. 그러자 이 소음도 따갑기만 한 햇살도 성가시지만 않다.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는 게 느껴진다. 피어난다.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 그렇게 웃어요? 그가 나타났다. 커피가 맛있어서요. 예지는 가볍게 머리를 숙이며 대충 둘러댔다. 단정하다. 도운에 대한 예진의 느낌은 변함없다. 옷차림도 자세도 말투도 단정하다. 내 것도 맛있어야 할 텐데. 커피잔을 슬쩍 들어올리며 말하는 도운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청량하다. 적당히 낮고 적당히 친근하고 적당히 거리감 있다. 예진이 알기로 적당한 것들은 모이고 모일수록 퇴색된 결과물을 낸다. 색깔을 더할수록 탁하고 어두운 색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도운의 적당함은 모여서 상쾌함을 자아낸다. 그래서 그가 더 좋은 건지도 모른다. 도운이 커피를 입에 가져다 댔다. 그러고 보니 이렇게 더운데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걸 본 적이 없다.
도은의 커피에선 늘 김이 난다. 모락모락. 안 뜨거워요? 뜨겁죠. 안 더워요? 아, 조금? 정말 싱겁기 짝이 없는 대화다. 대화만 놓고 보면 재미도 매력도 아무런 얘기거리도 없다. 하지만 도원이 싱긋웃자 예진은 흔들리고 만다. 검은색에 가까웠던 커피는 거의 다 녹아 옅은 갈색이 되었다. 예진의 마음도 그와 비슷하다. 누군가를 좋아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단단했던 마음은 녹아버리고 본래의 의도는 보기 좋게 탈색되고 말았다. 예진이 남은 커피를 쪽 빨아먹자 요란한 소리가 났다. 시끄럽네요. 도은이 말했다. 얼굴에 친절한 웃음이 묻어있다. 그런가요? 예진이 눈썹을 살짝 올리자 도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거리의 소음을 다 지워버릴 만큼 제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좋겠네요. 본심과는 달리 예진의 말투는 시종일관 무심한 쪽에 가까웠다. 마음을 숨기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 도은은 이제야 가볍게 인사를 건넨다. 그러고 보니 안녕? 그러게요, 안녕. 예진도 짧게 대답하고는 두 모금쯤 더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손바닥을 보이며 다시 한번 말했다. 안녕. 안녕. 도은의 답을 뒤로하고 예진은 먼저 걸음을 뗐다. 슬쩍 뒤를 돌아보니 도은은 혼자 투명한 벽에 등을 기대고 커피를 마시고 있다. 시선이 내게로 향해 있진 않구나. 작은 실망감이 예진의 마음을 콕 찔렀다. 도원은 무심하게 거리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조금 전 예진처럼 햇살에 눈이 가늘어진 채로 어쨌든 오늘도 만났다. 예진은 작게 되뇌었다. 이것을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진은 도원을 좋아하기 시작한 순간을 종종 되짚어보지만 아무래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것까지는 기억이 난다. 그리고 도원을 알게 됐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렇게 돼버린 거다. 술을 마시다 뚝 필름이 끊겨버린 것처럼. 확실한 건 도은이 좋은 사람이라는 점이다. 설명하긴 힘들지만 그것만큼은 확신할 수 있다. 그렇다면 꼭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가 되지 않아도 괜찮은 거 아닐까? 좋은 사람이니까 그냥 지금처럼 좋은 관계로. 예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아니, 그건 좀 곤란할지도. 다부지게 고개를 젓고 예진은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정오가 막 지난 시간, 사람이 밀려들기 시작하는 때다. 불과 10분의 산책 동안 예진은 수십 개의 가게와 수백 명의 사람을 지나쳤다. 긴 거리를 끝까지 걷고 몸을 돌려 왔던 길을 되돌아온다. 그새 도원은 사라지고
커다랗게 임대라고 써붙인 통창만이 텅 빈 배경처럼 펼쳐져 있다. 도원의 부재를 깨닫는 순간 예진은 작은 슬픔을 느꼈고, 그러자 자신의 마음이 꽤 커져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예진이 골치 아픈 듯 두 주먹으로 관자놀이를 통통 쳤다. 문제야 문제. 짐짓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듯 중얼거린 뒤 힘차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 막 닫히려는 엘리베이터를 잡아탔다. 뭐가 문제라는 거야? 예진의 말을 엿들은 팀장이 뒤따라 들어오며 의문스럽게 물었다. 날씨요. 너무 덥잖아요. 예진이 아무렇지 않게 답했다. 엘리베이터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그들을 목적지인 13층까지 무사히 데려다줄 동안 그녀는 입을 꾹 닫고 높아지는 빨간 숫자를 끈질기게 올려다보았다. 도원의 스마트폰이 낮게 떨렸다. 벌써 9통째. 답장을 종용하는 수민의 톡이다. 도원은 그 메시지들을 모두 흘려읽었지만 답은 하지 않았다. 그럴 의무가 이제 그에겐 없다. 저 멀리 예진의 모습이 보였다. 경쾌한 발걸음이 부서질 듯 하얀 햇살 속으로 촘촘히 사라지며 풍경에 스며들고 있다. 도원은 영화의 음악을 손보는 사운드 후반 작업 업체에서 일한다. 스튜디오는 지하에 있어 하루 종일 머물다 보면 시간 개념이 사라진다. 대표인 도원의 주 공간은 영화의 최종 사운드를 믹싱하는 믹싱 스테이지이지만 얼마 전 ADR 기사가 유학을 가는 바람에 지금은 처음 스튜디오를 열었을 때처럼 ADR과 믹싱을 겸한다. 햇빛 볼 일이 거의 없는 지하 생활 탓에 밥 시간을 잊거나 놓치는 건 예사다. 하지만 도원은 낮에 커피를 마시는 루틴만큼은 지키는 편이다. 되도록이면 밖에서,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야외에서, 그리고 혼자서. 커피숍에 번잡함이 싫어 몇 달 전 그가 찾아낸 곳은 한 건물의 텅 빈 1층 공간 앞이었다. 에메랄드빛의 차양이 멋들어지게 펼쳐져 있고 건물이 움푹 들어가 있는 데다 걸쳐 앉은 계단도 있었다. 게다가 입구가 메인 도로에서 살짝 비켜져 있어 도심을 관찰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에 딱이었다. 전에는 화장품 매장이 있던 자리다. 임대가 빠질 때까지는 여기다 하며 계단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때 뒤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여기 내 자리인데. 중얼거림이 가까웠지만 말투가 워낙 뾰족해 도원은 음절 나다디 알아들었다. 뒤에 어떤 여자가 서 있었다. 적어도 처음 보는 얼굴은 아니었다. 얼마 전 환기를 시키려고 작업실 문을 열어놓았던 날이었다. 누군가 도둑고양이처럼 잠입해서는 백설기가 올려진 종이 접시를 턱 내밀었다. 깜짝 놀란 도원은 억 소리를 내며 의자에서 튀어올랐고 그 바람에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른 상대의 떡접시를 공중에서 가까스로 받아냈다.
바닥에 똥고물이 떨어질까봐 반사적으로 한 행동이었는데 눈앞에 선 여자의 의외의 슬랩스틱에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간신히 말했다. 맛있어요. 식기 전에 드셔보세요. 거리낌 없는 순수한 태도였다. 13층인데 사무실 새로 오픈해서 눈도장 심부름 중이에요. 지하랑은 꽤 거리가 있긴 하지만. 답할 새도 없이 여자가 말하고는 휙 사라졌다. 도원은 그 백설기를 먹지 않았다. 팀원들에게 주는 것도 잊은 채 떡이 딱딱하게 굳어질 때까지 일에만 몰두했다. 그날 본 여자가 눈앞에 서 있었다. 도원을 알아본 여자도 의아한 표정이었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니 어디서 마주쳐도 이상할 건 없지만 곧이 대각선으로 세 블록이나 떨어진 후미진 곳에서 와서 커피를 마시는 건 오해다. 그것도 자기 자리라고 투덜대면서까지. 방에 있나요? 도원의 물음에 여자는 쭈뼛거리며 아니라고 대답했다. 보통의 경우라면 그쯤에서 둘 중 누군가가 포기할 것이다. 그러나 여자는 딱히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고 도원도 그 상황에서 자리를 피하는 건 어색하게 느껴졌다. 둘은 말없이 그대로 커피를 마셨다. 1층 건물의 임대는 예상외로 오랫동안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그 뒤로도 이따금씩 둘은 맞닥뜨렸고 그 빈도가 점차 잦아져 요새는 거의 규칙적이다 싶을 정도로 매일 점심시간에 마주친다. 13층이 중소규모 완구회사라는 것과 여자의 이름은 전예진이라는 것, 27이라는 나이까지 알게 되었다. 곧 30이 된다는 한탄으로 시작된 예진의 나이 고백에 도움은 고개만 끄덕였다. 27이라. 5년 후며 40인 그에게는 귀여운 토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녀와 마주치는 걸 도원이 기다린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렇지만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예진과의 짧은 만남은 갑자기 불어온 여름 바람처럼 상쾌했다. 짤막한 대화기를 나누기도 했고 두어 번은 거리를 같이 산책한 적도 있다. 단 돌아가는 시간만은 겹치지 않게 한다. 혹여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 사연이 있는 관계로 보이는 건 피하고 싶었다. 보아하니 예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다행스러웠다. 그녀와의 만남이 좋은 건 둘 사이에 아무런 감정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고 더 이상 발전될 가능성도 없다. 물론 도원은 어떤 관계든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예진에게는 특유의 자유분방함이 있었고 그게 그녀의 매력을 구성하는 큰 축이었다. 특히 반질거리는 맑은 피부와 그 위로 흩뿌려진 약간의 주근깨. 계산하지 않고 우는 얼굴이 시원시원하고 예쁘다. 어느 순간 두 사람 중 누군가가 한 발짝 다가오면 연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원은 지금의 관계가 마음에 든다. 지금만큼의 간격을 유지한 평행선.
그게 도원이 생각하는 딱 좋은 거리다. 일을 마치는 동안 수민에게 온 톡은 14개로 늘어났다. 저녁 시간을 약간 지나 도원은 일부러 팀원들보다 늦게 퇴근했다. 밥맛이 당기지 않아 샌드위치로 저녁을 때우고 거리로 나섰다. 도시의 밤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도원의 집은 차편으로 회사에서 상당히 가까운 편이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는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것을 더 선호한다. 오늘은 이상하게 집으로 가는 발걸음에 뜸이 들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현관문을 열고 난 직후였다.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상상 속에서 부정하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왔어? 수민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부엌 창문을 열어뒀지만 지워지지 않는 담배 냄새가 매캐했다. 수민은 1년이 채 안 되게 만났던 여자친구다. 먼저 헤어지자고 한 건 수민이었지만 그 뒤 도원에게 먼저 연락을 한 것도 내내 수민이었다. 도원은 헤어진 연인에게 절대로 다시 연락하지 않는다. 술김에 전화를 거는 일도 없다. 상대가 헤어지자고 하면 두말 없이 응하고 더는 귀찮게 하지 않는다. 끝이라고 선언하면 바로 끝을 내어준다. 바로 그 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헤어진 여자친구들에게서 꼭 연락을 받는다. 수미는 그 중에서도 지칠 만큼 끈질긴 편이었다. 도원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질린 얼굴로 수민을 바라봤다. 일주일이 넘도록 답하지 않았던 건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을 수민이 알아주길 바라서였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고 도원은 소리 없이 탄식했다. 궁금해서 왔어. 연락이 너무 안 되니까 걱정도 되고 해서. 일상적인 말이지만 수민의 목소리는 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원은 엮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현관 입구에 어깨를 기댔다. 일어나, 집에 가야지. 수민의 눈빛에 원망과 노기가 서렸다. 어쩔 수 없이 도원은 집 안으로 들어가 수민의 팔을 잡아 끌었다. 수민은 마지못해 몸을 일으키긴 했으나 순간 비틀거리며 끈 풀린 줄인형처럼 도연의 품에 엉겼다. 몸의 곡선이 그대로 느껴졌다. 수민의 몸은 매력적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도훈이 머릿속에 그린 수민의 아이덴티티에는 그녀의 몸이 차지하는 바가 너무 컸다. 연애에 있어 꽤나 강력한 요소였기 때문에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헤어지고도 몇 번이나 수민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되면 늘 깊은 후회가 남는 지난 숙취와 같은 관계였다. 도원은 수미를 떼어내 다시 소파에 앉혔다. 수민의 입에서 나는 담배 냄새는 더 이상 달콤하지 않았다. 나와 택시 잡게.
안 나가. 수민이 고집을 피웠다. 이런 식이라면 더욱 단호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 내가 나갈까? 도원의 말투는 스스로가 듣기에도 서늘했다. 차 부른다. 네가 안 타면 내가 탈게. 도원은 현관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조금 뒤 수민이 여름 자켓을 껴입으며 나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화난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만 건물 입구로 나오면서 돌에 걸려 나동그라질 뻔해서 또다시 도원의 부축을 샀다. 술을 마신 것 같진 않았다. 그렇다면 떨리는 말투라던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건 무너진 자존심 때문일 것이다. 택시가 도착하자 도원은 말없이 문을 열고 시선을 돌렸다. 수미는 잠깐 멈춰있더니 차에 올랐다. 도원은 끝까지 수민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녀가 입술을 꽉 깨물고 있다는 걸 알았다. 도원은 차량 번호를 메모하지 않았고 차가 출발하기도 전에 급하게 걸음을 뗐다. 끝까지 돌아보지 않은 채로.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예의이다. 집으로 바로 들어가는 대신 도원은 다시 한번 거리를 걸었다. 갑자기 집이 자신만의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자 2년을 살아온 집에 대한 애정이 뚝 떨어져 버렸다. 저녁인데도 공기는 꽤 후텁지근했다. 걷다 보니 사무실 근처까지 와버렸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피로감이 몰려와 도우는 반향약을 틀어 비스듬히 나있는 새끼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계획했던 것과 다른 일들로 저녁이 다 지나가 버렸다. 벼르던 넷플릭스 영들을 정주행하며 맥주 한 캔을 홀짝이려고 했는데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져 확인해보니 수민에게 온 톡이었다. 미안. 이제 다시 연락할 일 없을 거야. 도원 씨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 고마워. 도원은 참담함이 섞인 당혹스러운 심정으로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대체 이 타이밍에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뭘까?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사실 도원은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많이 듣는다. 어디 가서든 누구에게든 자주 듣는 말이다. 인상이 좋아 보인다는 말, 선해 보인다는 말,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는 말. 얼마 전 예진도 비슷하게 얘기했다. 되게 좋으신 분 같아요. 그런 말 앞에서 도원은 언제나 어리둥절해진다. 특히나 그날은 오전부터 미팅에서 험한 소리를 많이 주고받았던 터라 몹시 기분이 언짢았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만한 가벼운 미소조차 입고 있지 않았다. 그거요. 저는 그런 거 다 뿌리치거든요. 오시는 거 봤는데 저쪽에서부터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저기부터 여기까지 걷는 동안 쭉. 도원은 예진의 시선을 따라갔다. 자신의 손에 전단뭉치가 가득 들려있었다. 아, 이거요. 그렇게만 말했다.
더 이상의 변명거리가 떠오르지도 않았다. 사실은 자신이 전단을 받았는지 누구를 스쳤는지 전혀 의식이 남아있지 않았다. 길은 상권에서 점점 멀어져 상대적으로 가게가 적고 발길이 드문 골목으로 이어졌다. 한 바퀴 뱅 돌았지만 지도상으로는 도원의 사무실에서 고작 2블럭쯤 뒤에 위치한 곳이다. 문득 모퉁이에 작긴 한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못 보던 가게다. 전에는 복사도장이라는 간판이 걸려있던 가게였던가? 언제 바뀌었는지도 몰랐는데 보라 테두리에 담담한 회색빛 창틀이 둘러져 있었다. 간판을 올려다본 도어는 픽 웃고 말았다. 이스트 플라워 베리커리.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다. 간판만 보면 이 가게의 빵을 먹고 싶은 기분은 들지 않을 것 같다. 아마추어가 만든 아마추어의 빵 맛이 간판을 통해 전달되는 것 같았다. 도어는 다시 수민의 메시지를 열었다. 좋은 사람. 그 글자들을 보며 도원이 떠올린 건 이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도원은 이제 누구도 자신의 공간에 들이고 싶지 않다. 열정은 있었지만 순종과 관용은 있었지만 마음속의 선 안쪽에 수민을 한 번도 들여놓은 적이 없다. 그리고 그는 이제 최선을 다해 도망치려 하고 있다. 울타리를 치고 상대의 상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합리화하면서 옅은 느낌일 뿐이었던 생각이 강력한 자각으로 다가오자 도어는 충격에 멍해졌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한때는 그러지 않았던 적도 있다. 아주 오래전 어느 때 누군가에 대해서만은. 그러나 그때의 그는 지금의 그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수민의 마지막 메시지를 지우기 직전 도어는 다시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나는 좋은 사람일까?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을 자격이 충분한가? 물론 그에 대한 도원의 결론은 언제나 완벽한 100%의 부정이었다.